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의 김병록 교수입니다. 오늘은 5-2 무역계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개념하고 성립 절차, 무역계약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무역계약은 여러분들 전공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잘 기업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인 용어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업무를 하는데 편하겠죠. 물론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용어 정도는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역학 원론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업이 사전적인 용어에서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대면 강좌에 요약을 중심으로 하고 오프라인 때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 무역 계약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역 계약의 종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데 또 쌍무 계약, 유상 계약이 있는데요. 낙성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 합니다.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유상 계약은 계약자와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약의 성립, 형식, 부담, 채무이행 이렇게 순서로 해놨는데요. 요 내용을 지금 분료식 계약이 뭘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적인 용어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분료식 계약은 당사자 간의 오포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충분히 성립된다. 그래서 성립, 형식, 부담, 이행. 형식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해서 성립하는 계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부담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채무 부담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요. 채무 이행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 계약의 종류인데요. 개별 계약이 있고 포괄 계약이 있고 독점 계약이 있습니다. 개별 계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건별로 일일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포괄 계약은 둘 이상인 인수 단위에 대해서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덩어리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독점 계약이란 계약자 상호 간의 독점 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 개별 계약으로 할 것인가, 포괄적인 계약으로 할 것인가, 또 독점 계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무역 계약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역 계약의 성립 절차인데요.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포털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선정하고 바이어가 나가서 거래처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조사하고 안정된 회사인가 거래 제의를 하고 상품 조회를 하고 일반 거래 조건에 합의를 하면서 청약과 주문을 하고 승낙과 확인을 해서 계약서에 작성을 한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절차가 메커니즘,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도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시장의 조사 내용인데요. 해외 시장의 주요 내용은 일반 사항, 경제 동향, 산업 동향, 무역 동향, 무역 관리 제도, 시장 특성, 유통 구조, 경쟁 구조인데요.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항은 정치는 안정되어 있는가, 경제는 괜찮은가, 사회나 문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열대지방, 완전히 또 추운 지방들이 있죠. 그리고 인구는 과연 얼마가 되는가. 이 인구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구는 모든 경제 지표에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어 관계도 영어권인가 아닌가 이것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죠. 종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동향 당연하겠죠.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물가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거기에서는 아주 싼 상품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렴한데 거기에서는 비싸다 그럴 때 수출했을 때 좋겠죠. 임금이 각 나라별로 틀립니다. 고용 스타일 그리고 국제 수지가 틀리기 때문에 산업 동향 마찬가지죠. 무역 동향도 무역 관리 제도, 수출입 관리 제도 및 절차, 외환 관리 제도가 그 나라는 관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수입 규제가 그 나라에서 수입 규제 품목인가 아닌가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특성, 소비자 계층이나 상관수 구매 시기, 유통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경쟁 구조는 그 수와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항만이라든가 교통통신시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마켓 리서치 시장 조사, 특히 해외 시장 조사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시장 조사를 하는데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지상에 나와 있는 정보로 기본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은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웬만한 내용은 자체 조사가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 방법인데요. 직접 조사, 간접 조사가 있는데, 전문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코트라에 가면 상당 부분 자료가 이미 나와 있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용으로 확인하면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해외 시장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간접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직접 조사는 무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의 발굴 및 선정을 하는데요. 거래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자체 홍보물을 이용한다, 국내 광고 매체 및 정기 강행물을 이용한다, 해외 공공기관을 이용한다, 사절단 전시회, 아니면 직접 방문, 인터넷 이용.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지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현지 나중에 방문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서 접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제의 서한 및 조회인데요. 상대방을 알게 된 경로, 그래야 그 내용을 파악하겠죠. 자사와 업종, 취급 상품 및 거래 국가, 이런 형식으로 거래 제의 서한 내용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 요건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놨고요. 신용조사 방법은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통해서 거의 가장 많이 하고, 이를 은행 조회라고 하는데, 형질, 용량, 자본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봐서 파악하는 경우 은행 조회를 꼭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약매 승낙인데요. 지금 5% 있죠, 5%. 보통 지금 수출입 대행을 해주는 회사를 5% 상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5% 뜻은 무엇인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특정한 물품을 특정한 조건에 매도하거나 매입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5%라 한다.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특정한 물품을 특정한 조건에 매도하거나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로 오포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확정 오포, 불확정 오포, 조건부 오포, 반대 오포 이런 형식으로 오포를 구분해 놨습니다. 승낙인데요. accept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승낙이 보통 우리가 accept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승낙이란 청약자의 오포와 결합하여 그 오포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피청약자의 동의의 확정적 의사표시다. 상당히 길게 적어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승낙입니다. 계약서 작성인데 오포 CTA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세일 노트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퍼처스 오더라고 하는데 구매 주문서에 의한 방법이 있고 일반 계약서 또는 각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요즘 완전한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 작성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품질 결정 방법인데요. 견본 매매, 상표 매매, 명세서 매매, 표준품 매매, 등급 매매, 점검 매매 이런 형식으로 품질의 결정 방법의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품질의 결정 시기 증명 방법인데요. 품질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고요. 품질 결정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품질 증명 방법도 이렇게 체계화되게 도표화해서 정리했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인데요. 무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품목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무게는 톤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입결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온수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서 무게를 어떤 단위를 쓸 것인가, 용적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길이는 메타로 할 것인가, 피트로 할 것인가, 야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메타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피트, 품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야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프라든가 골프용품이라든가 이런 내용 보면 메타로 안 되고 야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제품 중에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메타를 쓰기도 하지만 야드를 굳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포장 단위,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수는 어떻게 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피스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길이는 메타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총 중량인데요. 포장 재료를 다 포함한 총 무게를 총 중량이랍니다. 총 중량으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순중량, 포장 재료 무게를 공제한 순중량으로 할 것인가. 법적 중량, 법적 중량은 포장 무게는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법정 중량이랍니다. 겉포장 무게를 제외하고 겉포장 무게만 제외하고 포장 무게를 포함한 중량을 법적 중량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겉포장 무게를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중량과 순중량과 법적 중량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애매하죠. 상품의 순중량 이게 지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중량은 포장을 다 합한 건데 법적 중량은 꼭 필요한 포장 무게를 포함한 중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내용을 많이 쓰니까 수량의 결정 시기와 증명 방법인데요. 과하 부족 용인 조건 부족했을 때 용인하겠다는 그 조건인데요. 계약 수량에서 5% 내에 가부족이 발생해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금 과부족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과부족 용인 조건을 아예 계약에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more loss 5%로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과부족이 있어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격의 주요 내용인데요. 모든 형태의 운송을 위한 거래 조건 내용입니다. 거래 조건에서 작업장 인도냐, 운송 인도냐, 운송비 지불 인도,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 터미널 인도, 목적지 인도, 관세 지급 인도. 인도 방법에 대해서 이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서 적어줘야 되겠죠. 지금 인컴스 내용은 2010년도에 지금 된 상당히 핫한 내용이네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축 인도, 본선 인도, 운임 포함 인도, 보험료 포함 인도. 이게 보험료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 분기점인데요. 조건에서 수출 세관 터미널 운송인 부두 운송인 터미널 세관 수입자 이렇게 해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여기에는 수입자가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코텀스 2010의 특징 내용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해놨습니다. 인코텀스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정리해놨습니다. 인코텀스는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 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이 단순화되고 명확화돼야 되고 그리고 공식 명칭과 변경 상호 등록화 D 조건의 일부 폐지 신설 그리고 운송 방식에 따른 분류 번선 난강 개념의 포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무역 용어 내용의 국제 규칙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CIF, FOB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CIF는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인도 조건을 CIF라고 하고요. FOB는 본인 인도 조건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많이 쓰입니다.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인도 조건을 CIF, FOB는 본인 인도 조건 이런 내용이에요. 매도인, 매수인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써놨죠. 인코텀스에서 실무 적용상의 유의사항인데 인컴텀스에
2020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모든 운송을 위한 거래 조건이다. 근데 작업장인도, 운송인도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관세 지급인도 모든 운송 조건, 운송을 위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을 위한 거래 조건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해상 선측인도, 본선인도, 운임 포함인도,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냥 어떤 자료에 보면 FAS 이렇게만 딱 적어졌어요. 선측인도. 그래서 약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선인들은 FOB, 본인이 직접 인수하는 거,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운임 포함 CFR, 그리고 보험료까지 포함한 것 CIF.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FOB, CFR, CIF 조건의 비교를 여기다 해놨어요. 자, 여기 지금 약자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다가 지금 다시 그 약자에 대한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이연분기점, 매도인 비용 부담, 매도인의 주요 의무, 물품 인도 방식, 보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FOB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CIF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수출입에서는 포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에 선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항해에 견뎌낼 수 있는 내양성이 있어야 된다. 포장의 조건에는 비용 또는 포장은 무게로 인한 운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포장이 너무 무거워서 운임비를 많이 내면 안 되겠죠. 좀 식별성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뭐 무역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외국 관광 갈 때도 가지고 오는 여행 가방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유사하게 표시가 식별성이 불편했을 때는 나중에 화물 찾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무역에서도 이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포장 조건에 들어갑니다. 포장 종류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는데요. 개장은 낱개로 포장한 것이고요. 내장은 취급하기 편리하도록 일정의 양을 묶어서 재포장한 것입니다. 외장은 몇 개의 내장을 목재나 볼판지 등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포장한 건데요. 외종 포장까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포장은 개장, 내장, 그 다음에 외장 이렇게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지금 실제 포장에 이게 적혔던 내용들을 적어놨죠. 웨이트 마크 몇 킬로짜리인가 적어지고 있고요. 오리진 마크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포트 마크, 그리고 케이스 넘버, 케어 마크, 물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홍콩에서 프롬 부산에서 부산으로부터 홍콩으로 이런 내용들을 또 로스앤젤레스 투 로스앤젤레스에게 그러죠. 이렇게 내용이 정리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보면서 이미 박스라든가 내용 정리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카고 마크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from 뭐뭇으로부터 to 뭐뭐에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부분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운송 조건, 선적 시기, 특정일 지정, 특정월 지정, 조건부, 선적 기일 지정, 그리고 즉시 선적 조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운송 조건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분할 선적 및 환적, 조금 이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보험 조건, 대금 결제 조건, 분쟁 해결 조건, 이런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무역계약 제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다 하는 부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 서식이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쓰기 좋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단어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 계약 서류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역 원론은 다소 조금 사전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딱딱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상식시험이나 이런 곳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무역 쪽에 취업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 내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무역 계약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